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학범의 화쟁토론 제85회 오늘은 한국경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제목으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토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현재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전략으로 내세운 3대 전략 중에서 일자리 중심 소득 성장 정책, 그리고 혁신 성장 정책, 공정 경제, 특히 일자리 중심의 소득 주도 성장,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 주도 성장 정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켜서 전체적인 유효 수요를 증대시킨다는 정책입니다.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에서 낙수 효과로 여러 층에서 이익을 얻는다고 주장했던 데 비해서 이 새로운 임금 주도 성장은 분수 효과로 밑에서 올라오는 이 분수처럼 분수 효과로 국가 총수요를 증대시켜서 경제 성장을 이룬다 하는 정책인데요. 과연 그 의도대로 지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두 분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정부의 임금 주도 성장, 제가 방금 전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결과적으로 심각한 오류를 나타냈습니다. 우선 투자가 감소하고 기업은 이탈하고 있고 잠재 성장률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초만 하더라도 2.8%를 부과하다가 그거를 정부 스스로 2.6%로 깎다가 S&P 같은 데서는 최근에 2.4%로 올해 초 전망하던 거를 한국은 아니다, 2.0%로 다시 낮췄는데 이 0.4%, 0.6% 이게 10% 성장에서는 별거 아니지만 2% 성장에서는 굉장히 큰 비중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에서 잠재 성장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체력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떨어지면 실제 성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의 이렇게 성장률이 많이 떨어진 데는 주로 한국과 관련된 대외 변수들이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통제 변수가 있고 우리가 그냥 알더라도 그냥 받아들이는 행태 변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미중 간 마찰이라든가 한일 경제 보복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사실 이게 컨트롤 수가 상당히 없는 변수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경기가 당하다 보니까 성장률이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금리라든가 이런 총수 자극제 하더라도 경제가 이렇게 빨리 회복되지 못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연초에 2.8에서 경우에 따라서 3%까지 보다가 지금은 한일 경제 보복으로 된다면 모건 스탠리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 1.8% 보면 우리 잠재 성장률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정하는 것이 지금 한 2.7, 2.8% 본다면 이 GDP 갭 상황이 1%포인트의 디프레 갭을 발생한다는 측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체력이 약하고 네네. 또 우리가 네.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고 행태 변수에서 경제가 진화하고 이런 상태에서 단기의 성장률이 많아지는 떨어진 상태에서 디프레 갭이 1%포인트 이상 되면 앞으로 한국 경제가 상당히 좀 이렇게 실제 성장률 측면에서 빨리 회복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 아닌가. 요번에 임금주도 성장을 발표할 때 이 노동소득의 국민소득에 대한 비중을 얘기했거든요. 그동안에 노동소득을 국민소득에 대한 비율로 보면 점진적으로 상승했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영업자를 넣어서 보면 최근에 자영업자까지 노동소득으로 넣으면은 이 비율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원인이 그동안 노동자들이 받는 소득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자영업자의 급격한 몰락이 노동소득의 하락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이 분배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온 것 같습니다. 김소영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금이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그 노동 비용이 올라가면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많이 몰락을 했는데
사실 자영업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자영업자들이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그럼 과연 있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아마 자영업자들이 물론 이제 생산성이 낮긴 한데 그럼 이 이제 자영업자를 그만두고서 이 사람들이 다른 걸로 대체가 되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노동 비용이 상승해서 이제 자영업자를 그만뒀는데 그럼 뭐 물론 이제 그 생산성은 낮았지만 자영업자를 했었는데 그럼 과연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을 할 수 있었는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가끔 이제 뭐 최저임금을 올렸으니까 자영업자들이 그럼 최저임금을 받으면 되지 않나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실제로 보면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은 이 최저임금 고용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들이 몰락했다 그러면 최저임금 쪽으로 갈 수가 있느냐 하면 뭐 그렇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들이 몰락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되거나 대안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아마 그런 부분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소득주도 내지 임금주도상의 정당성을 보여하는 고용 창출이 되겠느냐 하는 측면, 네네. 그다음에 임금 생산성이 증대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보면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뭐 임시직이라든가 뭔가 이래서 우리가 취업률 개념에 해당되는 일자리는 좀 늘어나서 위험산업 고용지표가 확 나타나지 악화되지 않는 거로 봅니다는 소비할 때는 일시소득과 항상소득을 이렇게 본다면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일자리 그만큼 늘어나겠느냐, 그 다음에 생산성 증대를 바탕한 임금 상승이냐 이게 사실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기업의 설비 투자가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인위적으로 있는 사람의 세금을 대서 밑에 사람의 최저임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기업이 코스트 부담이 많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코스트 부담이 될 때 어떤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칠까 하는 측면에서는 보통은 이제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트리클 다운 낙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결국 이렇게 악순환이 됐을 때는 완충 능력이 적은부터 경제 타격이 많이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네. 소득주도 성장의 어떤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대기업보다도 자영업자는 이런 측면이 많이 이렇게 억화되는 측면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충 능력이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복원 능력이 떨어지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가장 큰 타격이 오는데 바로 이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또 전체적인 고용은 줄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고용의 질은 개선되지 않았느냐. 특히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상용고로 대체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것도 일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의해서 상용고가 늘어났지만 그러나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상용고가 된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임시직이나 일용직은 아예 직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특히 취약한 부분이 노동시장에서 퇴출됨으로써 노동자들 사이에 있어서의 임금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걸 자체가 분모가 그전의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에서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비정규직이 많이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정규직화할 수가 있느냐 하면 그렇게 되지 않고 일부는 정규직으로 갈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예 이제 비정규직도 못하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배를 생각을 할 때 어떤 분배를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고용된 사람들 중에서 분배를 보면은 뭐 임금 불평등도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제 아예 그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전체적인 불평등도를 보면은 반드시 개선이 됐다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은 그 상시직으로 이렇게 나와서 그 정부가 질적으로 개선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컨트롤하기가 좋은 공공 부분이 지금 일자리가 늘어났다. 네, 네. 이 측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재정의 항목 속에서 공무원들의 그 이렇게 상시직이 늘어나면 국민들의 세부 부담이 늘어난다. 네. 그런데 이게 일반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상시직으로 공공 부분에 이적으로 늘어날 때는 국민들의 세부 부담이 되고 네. 결과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일반 투자성 경비보다는 일반 경직성 경비는
사실 그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네. 궁극적으로 보면 재정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자 상시직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을 한다. 물론 제도적 요인이죠. 강제 제도적 요인에 의해서. 그러면 이렇게 될 때는 자 이렇게 정규직해서 상시직 근로자는 늘어났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코스트가 많이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측면에서 기업의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측면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하는 측면에서는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측면이거든요. 네. 우리 경제라는 것은 현 세대도 중요하고 후손 세대도 중요한다면 그 점에 있어서 왜 질적으로 개선되느냐 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질적인 성장을 하고 고용의 질을 평가해야 되는 대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모든 통계라든가 이런 측면은 너무가 급하다 보니까 단기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비판이 많다 보니까 그 비판을 이렇게 디펜스적인 차원의 이론적인 인위적인 조정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것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바로 이제 한상춘 위원님 지적대로 억지로 만들어낸 고용은 증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실업은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실업이 늘어나면 고용은 줄어들고 고용이 늘어나면 실업이 줄어드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고용도 늘어나고 실업도 늘어나는데 그러면 늘어난 고용의 내용은 무엇이고 또 늘어난 실업의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 위를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세계 경기는 아주 호황을 이루고 있고 고용의 면에서도 주요 선진국들은 최고의 고용 실적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때에 제대로 실속을 챙기지 못하고 오히려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한국 경제가 이제 세계 경제가 영국에서 나온 그 The Economist지에서 우려하는 이렇게 좋은 호황 누리다가 한번 큰 침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만약에 불황으로 접어들면 그야말로 수출 의존적이고 대외지향적인 한국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이런 그 세계 경기의 유동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기초 체력을 든든하게 다져놨어야 되는데 지금 기초 체력을 다 까먹은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한국 경제는 뭐 다 잘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하셨듯이 세계 경제에 상당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제일 간단한 자료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은 뭐 수출이랑 GDP 대비 뭐 수출 비중, GDP 대비 수입 비중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한 50% 정도 됩니다. 여기는 네네. 우리가 이제 생산하는 것 중에 한 50% 정도는 우리가 쓰지만 50%는 이제 해외에다 팔고 있고요. 우리 경제 성장률 작년 4분기 대비해서 가장 최근의 통계가 1, 4분기가 마이너스 0.4% 났죠. 국제 기준으로 이게 비교한다면 이제 통계 방식이 통일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전분기 대비 연율 방식, 국제 통일 방식, 미국 방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한 마이너스 1.6% 정도 나올 겁니다. 아, 그렇게 그러면, 심각합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같은 방식으로 3.1%, 네. 일본이 같은 방식으로 한 2.4%, 2.5% 이렇게 본다면 사실 우리가 대외 환경이 상당히 의존하는 국가고 또 과거의 패턴을 본다면 우리에서 보면은 사실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좋고 중국이 이렇게 중국도 예상보다 좋은 성장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신흥국이기 때문에 전년 동기 방식으로 보면 6.4%에서 당초에 미중간 마찰 때문에 5% 되지 않느냐 하는데 6.4% 이렇게 그로스 서프라이징 깜짝 성장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주변국이 우리 수출의 약 50% 정도를 담당하는 이런 국가가 됐을 때는 한국 경제의 과거의 그 압축 성장한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보면 성장률이 좀 많이 우리가 좋아야 된다. 이들 국가보다는 최소에 좋아야 된다. 근데 우리 경제 성장률은 지금 마이너스 1.6%에서 OECD 35개 중에 꼴찌거든요. 네. 경제가 성장할 때는 이렇게 기업과 같은 이렇게 공급 주체들을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과거 그렇죠. 한나라 경제 입장에서는 네. 수요수가 부족할 때는 유효수를 증대시키는 이 정책이 이게 먹혔습니다는 그렇죠. 지금 세계가 딱 열려져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종전처럼 이렇게 수요가 부족해서 경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침체돼 있다 이렇게 아닙니다. 패러다임이 네네네. 변해서 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 지금 세계 경제가 성장을 주도한다. 대부분 다 성장을 주도합니다. 세계 네. 추세가. 네.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검토해 왔습니다는 소득주도 성장이냐 이렇게 했을 땐 뭐 이게 분배냐 성장이냐 이래 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는 아무래도 인식은 분배다 하는 그래서 세계 흐름에 결부돼 있다.
그러면 성장의 주체에 있어서는 뭐냐? 기업이 주체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소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주체면 자, 설비 투자의 기업 그다음에 소비의 주체는 국민들이 보려면 정부 사이즈가 적어야 된다. 스몰 가먼트를 정부 지향하는 것이 세계 추세다. 근데 우리는 빅 가먼트 주체다. 네. 그리고 지금 이 경쟁이 심한 상태에서 보면 지금 과거처럼 그렇습니다. 이 기업이 굳이 시장으로 나갈 필요는 없거든요. 네. 지금은 이렇게 세계가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온라인상이 되면서 굳이 기업이 밖으로 나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시장에 접근해서 나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임금이 이렇게 해서. 근데 문제는 사회 병리 현상에 따라서 정부가 지는 부담이 상당히 많은 상태거든요. 왜냐? 네.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제는 수평적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소 있잖아요. 미국이라든가 한국의 비용 여건이 좀 안 좋다 하더라도 다른데 예를 들어서 밖에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이라든가 미국 기업이 나가면 실업률이 증대해서 그만큼 조세 부담이라든가 뭔가 해서 이렇게 비용이 되고 또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소셜 네트워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 병리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소 비용 여건이 이렇게 어차피 실업 증대해서 실업 급여가 줄고 재정 부담은 똑같으니까 들어와라. 리쇼링 정책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이 들어오면 지금의 성장률이 GDP가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니까 한국 내부에서 외국 기업이 활동하든 한국 기업이 활동하든 우리 성장률이 제고고 고용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리쇼링 정책을 이렇게 하려면 자 경쟁이 격화돼 있다. 그런 상태에서 기업을 불러들여야지 성장이 제고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고용 창출이 된다면 기업 불러들이려면 어떠냐? 이 경쟁이 심한 상태에서 찌끔찌끔 이렇게 메리트를 주면 안 되거든요. 화끈하게 줘야 되거든요. 그럼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 많은 논란이 있으면 왜 이렇게 미국 경제가 잘 돼가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법인세 같은 경우는 35%에서 21%로 떨어뜨린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법인세는 오히려 깎으로 올리는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나가고 국내 기업이 나가다 보니까 성장률이 이렇게 침체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의 성장률이 이렇게 우리가 OECD 국가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나쁜 성장률을 기록하고 주변국 국가가 이렇게 좋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쁜 성장률을 기록하는 요인이 과거의 종래 방식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보면 사실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도 페드도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금리를 인하할 요인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네. 번째는 일단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 경기가 안 좋다는 걸 대부분 다 네, 인정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경기를 활성화하려고 금리를 인하한다. 뭐 가능한 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인플레이션율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실제 지금 인플레이션율 목표는 2%인데 올해 보시면 아마 0.5% 뭐 0.1% 미만대가 지금 벌써 한 5개월 정도 지속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뭐 과거 자료 보면 사실 더 오랫동안 2% 미만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크게 보면 이제 뭐 경기 활성화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도 타겟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제일 큰 인하 요인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저희 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 약간 부담감을 가졌던 것이 그 금융 안정 측면인데 네.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뭐 방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최소 이제 장기적으로는 아마 가계부채가 올라갈 확률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금리를 내리면은 뭐 이자 부담은 줄지만 이제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럼 금리를 뭐 낮은 상태에서 오래 유지하면은 부채가 분명히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자본 유출도 이제 그 자본 유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일본과 과거사 문제로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그동안 이제 부품 소재 산업 우리한테 했고 제가 이 독일하고 일본 경제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비교하니까 우리가 확실히 부품 소재 산업 경쟁력에 있어서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제 간에 옛날에는 인터인더스트리얼 분업이었죠. 산업 간 분업이었는데 이제는 인트라 인더스트리 산업 안에 있어서도 분업해가지고 세계가 이제 돌아가면서 생산하는 그런 산업 생태계의 글로벌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품 소재 산업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일본하고 갈등을 빚으면서 부품 소재 쪽에
수출을 안 한다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굉장히 쉽게 그럼 우리 부품 소재 산업 경쟁력을 차제에 높이자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본서 공급하는 어떤 부품이 있다, 어떤 소재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우리가 개발해서 생산해낼 수 있죠. 그러나 생산해낼 수 있을 때 그게 시장에서 유의미한 생산이냐 아니냐 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다른 의미거든요. 일본이 갖고 있는 시장에서의 그 부품이나 소재의 경쟁력을 우리가 개발했다고 해서 당장 따라잡느냐 하는 건 또 요원한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옛날에 소피스트인 제논이 얘기했듯이 화살을 쏘면은 절대로 도망가는 토끼를 못 잡는다 하듯이 그게 이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따라가면 일본은 더 앞서가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시장 가격을 못 쫓아가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정부가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좀 현실 적합성을 가진 정책을 내놓았으면 좋겠는데 현실 적합성 떨어지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일 관계는 좀 이렇게 다른 그 국제 관계랑 좀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일제 36년이라는 역사적 문제, 그 다음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좀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 공동 보조 입장을 공동 입장을 취할 수 있는 형태랑, 그다음에 현 정부 들어와서는 이 남북 관계 치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 치중하는 상태에서 일본과는 우리가 좀 소원한 관계가 이런 상태거든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에 그것이 노무현 정부가 되든 그것이 이명박 정부든 그때도 이런 한일 관계 특성을 생각할 때 자, 그때 만들어졌던 그것이 어떤 형태든 간에 그것도 뭐냐 어렵게 만들어냈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지금의 뭐 현 정부가 들이대는 이런 뭐 적폐청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이전에 국제적으로 됐던 문제는 적용하면 안 된다. 신뢰를 깨지게 한다. 개인의 입장도 약속을 이렇게 어기면 신뢰 문제가 봉착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바라볼 때는 우리 내부 쪽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 보면은 대책을 취해주려는 문제가 전부 우리 관점에서 좀 많이 생각하는데요. 글로벌 문제를 풀어갈 때는 항상 뭐냐 국제 관계라는 것은 상대방 관계, 그다음에 글로벌 관점에서 이것을 좀 봐실 필요가 있다. 급할수록 가장 중요한 게 급할수록 문제의 본질을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이렇게 효과적인 대책입니다. 그런데 신뢰 문제를 극복하는 측면에서 한일 간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의 문제, 배타하는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양 통수권자가 서로 모아서 의견을 좀 절충하는 게 가장 지금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우리 경제에 충격을 미치는 최소한 정책인데요. 예를 들어서 나올 수 있는 대책이 WTO 제세. 지금 WTO는 미국조차도 주도했습니다만 미국이 지키지 않은 상태거든요. 네. 거의 분쟁 처리제 DSB 같은 경우는 건지 뭐냐 이렇게 그 기능이 좀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국사 정책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품 끌었다고 해서 소비해서 자 똑같은 요게 이렇게 되더라도 사실 이것이 팔리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산화 같은 경우는 그것이 뭐냐 투자 해임 기간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물론 정부에서 뭐냐 그 사전에 준비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 국산화 정책 문제에 보면 지금 최근에 이렇게 건다고 본다면 굉장히 좀 장기 대책이 아니니까. 네. 수입선 답변에도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에칭가스, 불화가스 문제는 사실 일본이 북한에 대한 밀반출 문제에서 마세너르 체제에 이렇게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떠냐? 러시아 불화가스를 사용하면 되지 않나? 이게 정책 당국자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러시아 불화가스와 일본의 불화가스는 질이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삼성의 고급 반도체들은 그만의 이렇게 일본산 제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질에 대한 접근 없이 주변 대책만 하다 보니까 이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못 된다. 국민이 답답한 게 그 부분입니다. 네. 김세용 교수님, 아까도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2%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지나치게 낮다 하는 이 문제는 어떻게 그 장기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인플레이션율이 이제 굉장히 낮은데
그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유의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그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데 네. 지금 사실 올해 보면은 이제 0.5%, 0.1%, 한 5개월 연속 1% 미만이었던 걸로 제가 네, 네, 기억이 네. 나는데 네. 물론 이제 아직 디플레이션은 안 됐지만 거기서 예를 들어서 1%만 떨어지면 사실 디플레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디플레이션이 된다면은 사실 상당히 경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라는 걸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생긴다는 게 화폐 가치가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생기면 이제 점점 가격이 싸지니까 제가 갖고 있는 뭐 돈이 이제 더 가치가 있어지는 거죠, 미래에. 그러다 보면은 가만히 들고 있으면은 높아지는데 쓸 이유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디플레이션 생기면은 투자도 안 하고 뭐 빌려서 썼다가 나중에 더 많이 갚아야 되면 이제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도 하는지 그냥 갖고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경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침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디플레이션 얘기가 이제 하나인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뭐 지금 디플레이션이 얼마나 나올까 생각해보면 아주 높지는 않을 확률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은 우리 지금 인플레이션 타겟 목표제를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목표 지금 2%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2% 미만인 기간이 한 7, 8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를 맞추겠다 해놓고서 안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실 2%를 해놓고서 2%를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계속 노력을 한다면은 사람들이 2%를 믿게 되고 2%를 믿게 되면은 결국 인플레이션 예상이 2%가 돼서 인플레이션이 2%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메커니즘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예상이 이제 뭐 0.5%로 갔다 그러면은 이후에는 이제 노력을 해도 다시 원래대로 안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예 네. 이 시스템 자체가 그 제대로 워킹을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타겟을 갖다 오랫동안 안 맞추고 있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걱정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보통 물가가 인플레 타겟팅보다 높을 때 네. 그걸 낮춰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플레 타겟팅 것은 그 물가가 그보다 낮을 때 오랫동안을 돼도 그만큼 높여야 되는 것도 인플레 타겟팅의 중요한 목표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너무 이렇게 우리의 그 지금 물가가 소비자 물가 0%대가 6개월 정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인플레 타겟팅을 맞추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보통적으로는 측면에서는 인플레가 좋을 것이냐 디플레가 좋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디플레적인 측면에서는 경제 활력 지표가 이렇게 경제 활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운신을 쓰는 폭이 적다. 왜냐? 사실상 디플레가 되면 무엇보다도 정부가 무슨 시그널을 줍니다. 경기 부양 시그널을 그것이 금리라든 추경 편성이든 국민이 무기력증에 빠지니까 결과적으로 정부 시그널에서 국민들이 정책 속에서 레스폰스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 그래서 인플레보다도 디플레가 더 무섭다는 얘기거든요. 네. 김 교수님, 오늘 이 한국 경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데서 중요한 대목이 어떤 점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고 있는 측면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잠재 성장률 하락하는 게 있는데 우리 전반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체력이 떨어지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이상으로 이제 경기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경기 부양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경기 부양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기초 체력을 올릴 수는 없고요. 기초 체력보다 더 떨어진 거를 기초 체력으로 올려놓는 거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경기 부양은 단기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서 그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 뭐 재정 확장을 해야 된다,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특히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부분은 단지 수요 정책으로 되는 게 아니라 경제의 공급 능력, 기술 수준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생산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뭐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좀 더 장기적이고 그다음에 좀 더 기초 체력을 갖다 좀 더 높일 수 있는 뭐 그런 방안을 갖다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상은 어쨌거나 경제가 안 좋다. 근데 앞으로도 좀 경기가 쉽게 살아나기 어렵다 하면 지금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가치관이라든가 자기가 어디에 소속돼 있냐에 따라서 서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다음에 니 탓 내 탓 하는데요. 경제가 어려우면 정권은 이렇게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해서 임기 기간 내에 지나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남는 거는 우리 경기가 안 좋고 우리 후손 세대도 사실상 이렇게 못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내 탓 하지 말고 어디에 속하든 간에 그것이 어떤 계층에 속하고 어떤 높은 직책에 관계없고 낮은 직책에 관계없이 지금 모두가 경기 살리기에 나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 자리에는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 그리고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님 나오셔서 해박한 전문 지식으로 좋은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아직 실험이 끝나지 않은 섣부른 이론을 가지고 이념에 의하여서 무리하게 경제를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에 부닥쳤고, 여기에 덧붙여서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문제로 한일 간의 경제 마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갉아먹고 우리 후손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경제 환경을 물려주지 않는가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정말 잘못된 정책이라면 과감히 수정하고 미래를 위하여, 미래 세대를 위하여 일하는 정부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과 정부가 또 모든 정치권이 합심해서 이 어려운 경제 난국을 돌파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